네, 달러 강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스터 N 라인, 소로스 라인, 포치 라인을 잇따라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선을 넘어서면서 이에 따라서 캉드쉬 라인마저 돌파하는 것이 아닌 우려와 함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그래도 반등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오늘 증시 흐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태풍 피해가 워낙 많아서 오늘도 방송하기가 좀 무거운 거가 있습니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잭슨 홀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 발언을 위해 미국의 증시 기준으로는 거래일 기준으로 한 7일 연속 하락세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모처럼 상승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도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로는 태풍 피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다는 것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그 미국 증시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렇게 끊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하나는 그 베이지북에 베이지북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연준의 경기 진단 보고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그린북은 기재부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이거든요. 왜냐하면 강한 매파 발언에 입증하는 식으로 경기가 좋게 나왔다면 아마 오늘 미국 증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워낙 그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 약세가 되니까 국채 금리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러 사람들의 그렇게 발언이 있었습니다는 브레이너 이 부의장이 다른 FOMC 멤버들이랑 좀 다릅니다. 이분은 통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의장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FOMC의 그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 양반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사실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 하는 이 측면이 국채금리의 하락세를 반영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3.48을 돌파할 것이냐. 이 여부가 증시 항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오늘은 정 PD께서 국채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는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3.26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제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던 사실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3대 증시가 모처럼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아마 한국경제TV에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요즘 그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렇게 글로벌 마켓에서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방송해 드린다는 것을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화요일에 그 방송을 해드릴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때부터는 9월 FOMC 장세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FOMC 장세인데요. 바로 FOMC 직전에 다음 주에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것이 이제 13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아마 과연 17%에 진입할 것이냐 이것이 다음 주부터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7% 지금 7%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7%에 진입하면 강한 매파 발언을 했던 파워라 그다음에 연준도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지겠다. 불과 한 10일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강한 매파 발언을 했는데 이게 물가가 7%대로 떨어지게 되는 어떤 고민을 할 것이냐는 이 측면에서 오늘 이제 FOMC 회의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악의 모습인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bp의 이렇게 인상 가능성은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75냐, 0.5냐 놓고 이제 갈림길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0.75% 정도는 오늘 그 인상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는 이미 2월달, 7월달에 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주가가 올라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남아있는 관심은 환율 문제입니다. 특히나 최근 가장 빨리 추락하는 엔화 가치로 인해서 구로다 라인과 미스터 N 라인이 모두 뚫렸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사실은 오늘 그 증시가 7거래일 하락세를 끊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는 최근에 워낙 그 증시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예. 오늘 역시 관심은 또 우리 시청자분이 어저께도 사실 그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 근데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중 간의 국채 매각에 따라서 환율 전쟁 문제를 이런 쪽으로 비웠고 그렇죠. 오늘은 다른 각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위 상징선이 무너지는 쪽으로 한번 똑같은 그 환율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엔저 향방을 놓고 지난 4월 달에 구로타 하루요코 일본은행 총재와 그 다음에 사카케베라 국제 전 그 재무관과산에 논란이 됐던 것을 한번 이게 엔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겠습니다는 구로타는 아베노믹스와 YCC 즉 수익률의 상한선 통제를 하는 YCC에 고집한 이런 총재고요. 그 다음에 사카케베라스카는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가장 그 독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1990년서부터 환율의 전망은 이 사람을 봐라. 엔달러 환율이 이 사람을 봐라. 그래서 미스터 N으로 이렇게 통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재무관을 지냈던 그 분인데요. 지금은 뭐 연구단체 하나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구로타 라인, 그래서 미스터 N 라인을 시청자분이 기억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자, 최근에 다시 거론되는 구로타 라인은 그때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되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구로타는 금융 완화 정책, 엔저 정책을 고집해서 사실 그 엔저 정책을 고집할 때 부담이 됐던 것은 엔화가 약세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사실 엔화가 약세돼도 125엔 이상은 가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게 125원이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자 엔저를 추진하는 게 아베노믹스인데 네. 왜 120원 넘었도록 엔저를 추진하는 것이 아베라든가 구로타에 맞는데 125원을 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은 시청자분께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본도 엔저가 아무리 구로타가 지형한다 하더라도 125원이 넘는 엔화가 약세될 때는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게 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엔저를 고집한다 하더라도 125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게 유명한 구로타 라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카케바라 미스터 N은 이걸 뚫고 140에 갈 것이다. 그래서 130엔이 바로 미스터 N 라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엔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엔저 가치가 추락하는 모습에서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이 라인을 동시에 뚫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0엔을 좀 넘고 있다 보니까 125엔 구로타엔, 130엔 사카케베라 SK 라인 이것을 전부 뚫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엔화가 추격할 때 자, 일본의 엔달러 안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선을 긋던 것이 프라자 협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프라자 라인을 돌파할 것인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스터 N 라인과 구로드 라인은 이미 넘어섰고 이제 플라자 라인과는 뚫기 좀 힘들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그 사카케베라 SK랑 그 구로타 간의 돌파 논쟁이 됐을 때 그때의 사실 일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의 PB들은 엔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자 일본 경제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엔화가 안전통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엔고의 저주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요 논쟁이 있었을 때 우리 일부 시중은행의 PB대에서는 엔화를 매입하라 하는 이런 투자 권고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금의 일본에 가지고 있는 여건이 1990년대와는 다르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세계경제 침체에서 안전통화 역할은 하지 못 것일 것이다 하는 그 측면에서 엔화 매입에 대해서 일부 시중은행들의 PB들이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권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엔달러 환율이 120엔, 125엔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 만약에 일부 PB들의 엔화 권유로 인해서 엔화를 샀더라면 지금 140엔 가니까 굉장히 환차선을 많이 겪었죠. 근데 지금 구로타 라인과 그 다음에 미스터 N 라인을 돌파하고 이번 주 들어서 프라자 라인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프라자 라인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1985년에 프라자 협정에서 사실 바로 직전에 N달러 환율이 142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 주에서 N달러 환율이 144엔이죠. 정 PD 오늘 사실 외환 시장의 국제 환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N달러 환율이 오늘 사실 미국 국채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엔화가 다소 상승세가 진정되긴 했습니다는 143이죠. 어제 같은 네. 144죠. 근데 프라자 라인이 142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제 선진국 함정에 취하는 상태에서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식민지였던 한국의 1인당 GDP도 추월당할 수 있는 이러한 식민지의 반란 상태가 처해 있는 것이 일본이다. 그 통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엔화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글로벌 이렇게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상 추세라든가 이런 걸 외면하는 아베는 이렇게 사망했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고집하는 그로따의 이렇게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나온 상태에서 글로벌 추세를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엔달러이 올라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로다 라인과 미스터 N 라인, 여기에 플라자 라인까지 속절없이 뚫려버린 가운데 엔화 가치는 추락하고 있고 유로화 가치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페러티 라인 붕괴된 지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2개월 가까이 됐죠. 우리가 보면 이제 최소한 이 유로화가 1999년에 출범했거든요. 1999년 출범하더라도 과도기가 있어서 2001년서부터 이게 사용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유로가 과연 성공했을까? 그래서 그 등가 수준이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가 수준 위쪽으로 있으면 이 유로화는 베이스 커런시가 유로화거든요. 네. 달러가 아니라.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유로화가 강세고 환율이 상승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 약세인데 그렇죠. 유로화는 베이스 커런시가 사실 유로화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유로화가 강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부 외환 전문가라는 사람이 달러 N이다, 달러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 베이스 커런시는 달러기 때문에 원화 같은 원 달러가 맞는다, N 달러가 맞는다. 언제부턴가 달러 원, 달러 N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로화 환율과 혼란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보면 달러 N, 달러 원보다는 원 달러, N 달러가 많다. 베이스 커런시는 분모에 들어간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혼란이 겪지 않는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유로화가 성공을 거뒀느냐? 대체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소한 브렉시트 이전까지. 네. 그래서 왜 성공이냐면 평균적으로 보면 1.20달러였었거든요. 그러면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유로화가 그만큼 강세가 됐다기 때문에 그만큼 유로화가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시련은 겪었었죠. 그해 2016년서부터 물론 유로랜드의 영국이 회원국이 아닙니다는 영국이 국제금융시장의 상징성 때문에 브렉시트 위에 파운드가 추락하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유로화가 추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사실 유럽도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유럽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등가 수준은 페러티 라인이 깨져버렸죠. 그게 7월 13일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월 13일에 이 등가 라인, 페러티 라인이 깨져서 지금은 0.98달러, 유로당 0.98달러까지 유로가 추락하는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등가 수준을 이렇게 복귀할 것이냐, 페러티 등가 수준을 이렇게 페러티 라인을 복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는 한 번 깨진 유로화 가치가 다시 복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유럽 통합이 상당 부분 지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재복귀, 재회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좀 어렵다 하는 시각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 편향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엔화와 유로화 추락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유로화보다 더 심각한 게 영국의 파운드 가치 추락입니다. 소로스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소로스는 사실 영국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시겠습니다는
1992년에 다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는 유로화 출범 이전에 ERM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유럽 환율 조정 메커니즘이다 해서 유로피언 리얼라이먼트 메커니즘 해서 다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의 느슨한 형태로 이렇게 유로가 출범하기 전이었었는데요. 영국이 이렇게 사실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베럴스타이크가 틀어온 이후에 영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환투기 대상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지 소로스가 뭐 타이거 펀드, 컨텀 펀드에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은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히 상징격 제1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영국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파운드화를 이렇게 공매도해서 베팅시켜서 사실 소로스는 이게 뜨고 영국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떨어졌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공매도 쳐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파운드에 1달러 이게 파이널 뚜르다 그랬는데 최후 저지선이 이게 뚫려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실현이 다시 한번 나온 게 2016년 6월 23일 바로 그 캐머리라는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치적 목에서 브렉시트로 붙였던 이 예. 대목이 국민의 통과에 의해서 본인 자신은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가 되지 않을 거로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렇죠. 영국 국민들이 아주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게 캐머린의 수모였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영국이 EU에 탈퇴하다 보니까 영국의 실현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실현을 그 이전까지는 파운드화 실현인데 그 위서부터는 영국 국가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브렉시트 이후에 엘리베스 영 같은 왕권이 굉장히 약화됐죠. 이런 상태에서 총리의 권한이 실려야 되는데요. 캐머린의 파워프리즘적인 이러한 그 정책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이렇게 브렉시트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영국의 총리들이 브렉시트 부담에서 결국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서 흔들거리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다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캐머린, 테레사 메이, 보리스 존슨 전부 이게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네. 옥스퍼드 출신들이 3인방에 추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영국의 이렇게 위상을 추락시킨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런던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이렇게 위상이 떨어져서 채권 시장은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지금 베네루스 한국과 프랑스 파리로 간 상태거든요. 그 다음이니까 런던 금융시장에 옛날에 한때 금융인들이 많아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금융인들이 빠지다 보니까 런던의 국제금융가가 바로 시카고 공포에 빠지는 빈집 공포에 빠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라이보 금리, 리보 금리가 되는데 이게 리보 금리가 폐지가 됐습니다. 리보 금리가 폐지돼서 온 RRP 금리로 대신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것이 이렇게 추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의 그 국가의 위상을 반영하는 파운드가 추락되는 사태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유로화도 추락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는 파운드화 추락이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를 공매도 쳐서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파이널 드루에 해당되는 1파운드 1달러가 이렇게 추락하는 데인데요. 그게 소로스 라인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소로스 라인을 다시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시각이 영국의 파운드 위상, 그 다음에 영국 국민의 자존심, 영국 국가의 국제 위상 결부돼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님, 중국의 경우에는 달러당 7위안, 이른바 포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곧 뚫릴 수 있다는 시각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중국의 그 인민은행이 네. 중국이 이제 관리 변동 할지요. 관리 변동 할지이기 때문에 어제 위안 환율을 0.달러당 6.91 정도로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그다음이니까 1달러의 7위안선이 바로 목전에 두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뽀찌 라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0.96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0.7위안 정도 바짝 다가섰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 보치 라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치 라인이 중국과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측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이
2012년에 이렇게 국가 주석으로 가서 지금은 다음 달에 시황제 계열에 이렇게 등소평가 모택 등을 추월할 정도로 장기 집권의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는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이 위안화 국제화과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위안화 국제는 달러에 보금될 수 있는 위안화의 국제 위상을 찾자. 그래서 중국 중심의 팍스 니카를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 대비해서 이렇게 갖자 하는 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 과제는 위안화 절상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문제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1달러 7 위안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환율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위안화 국제 야망이 성공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요 뽀지산 이후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 위안화의 그 시진핑의 국제 야망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때에 달러당 6위안까지 갔었습니다. 그만큼 대폭적으로 평가 절상됐다는 거죠. 네. 위안화가.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제가 성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탈미 달러화해서 위안화 중심의 이렇게 소위 1대1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까지 직전이 됐습니다는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어제 달러당 6.96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이것이 이달 중으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달 중으로 만약에 7위안선이 뚫릴 경우, 위 뚫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에 있는 시진핑의 공산당을 통해서 장기 집권 야망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금이 갈 가능. 어차피 이제 시황제 계열은 올라가는데요. 네. 전폭적으로 인민들의 또 성과가 나서 인민들의 박수를 쏘게 시황제 계열을 하이지 진짜 축하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렇게 포치 라인을 뚫릴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많은 라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폴트 라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요즘 그 신흥국들이 일제히 취약 신흥국들이 IMF의 구제금융을 많이 신청하죠. 그래서 이미 그 신청한 국가가 스리랑카가 있었습니다. 네. 저 밑에 자막입니다. 파키스탄 올해 물난리가 컸죠. 그래서 국토의 3분의 1이 이렇게 잠기는 이런 상태에서 외화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 있는 상태고요. 라오스도 지금 심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을 신청해 있는 상태고요. 벵글라데시가 사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2의 그 중국이다 할 만큼 섬유산업 관련해서 경제가 번창했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올여름철에 이상기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역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런 상황이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전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는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금융위기 때 국채를 빌려왔던 것이 상환기가 맞물리고 코로나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서 위화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보면 1990년대 대발산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을 때는 신흥국들이 위기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흥국의 디폴트 위기, 디폴트 라인이라는 표현을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을 때 그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는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브레이너 이사의 그 발언, 그다음에 베이지북의 경기 약세 전망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요 밑에 달러 인덱스가 109엔대로 안정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을 때는 디폴트 라인이라 해서 지금의 IMF 국가 1990년대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의 IMF 상황은 쿼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재원이 부족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IMF 자체로 IMF 국채를 발행을 검토할 만큼 1990년대 상황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제금리 신청할 때는 돈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주는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은 이런 달러 강세가 됐을 때는 취약 신흥국들의 이렇게 디폴트가 된다 해서 디폴트 라인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380원선이 뚫렸고 이러다가 1400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라인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깡드시 라인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라인 해서 깡드시 라인 해서 어제부터 이제 이 라인이 되는데요. 1,38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환율이 올라간 데는 미국의 요인도 있습니다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추 부총리한테 무역 적자가 이렇게 확대돼도 경상수지 흑자가 괜찮다 이런 논리로 하면 안 된다.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와 상품 배의 수지로 이게 구성되고 본원 수지와 이전 수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무역 수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너무 심하다. 결국 경상 수지가 아주 급감한 거로 나오니까 환율이 이렇게 1,380원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1,400원대 이게 1,400원대 진입을 놓고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400원대가 바로 깡드시 라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깡드시 라인을 이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는 임창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경제부총리와 깡드시 간의 한국의 경제 신탁 통치에 대해서 협의한 IMF의 7대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원달러 환율이 1997년에 여름 휴가철 끝나는 이후에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 900원대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1,400원대 갈 때는 위기가 있었지만 외환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폭되지 않았거든요. 다시의 경제팀에 해당되는 강경치팀의 펀더멘탈이 괜찮다 이런 쪽에서. 근데 1,400원이 뚫리다 보니까 환율이 급속히 돼서 외환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설명이 좀 약하게 했습니다는 1,400원대 진입 여부가 결과적으로 보면 깡드시 라인과 맞물려서 이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400원이 뚫릴 때 1997년처럼 외환위기가 발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외환 보유는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400원이 설령 뚫린다 하더라도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과 환율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강달러 현상과 대비되게 추락되고 있는 엔화, 유로와 파운드와 위안화 그리고 원화까지 자세하게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